안녕하세요. 잡학사전 진행의 박세아입니다. 오늘은 정혜윤, 김나령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지난 주말 잘 보내셨나요? 날씨가 부쩍 따뜻해지면서 봄이 성큼 다가왔구나 느낄 수 있었는데요. 계절이 바뀌면 거리의 풍경이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 사회와 산업도 얼어있던 시장이 다시 활기를 띠기도 하고 새로운 흐름과 기회가 싹 트는 시기이기도 한데요. 봄처럼 찾아오는 변화와 순간들 속에서 과연 어떤 흐름에 주목해야 할지 오늘도 잡학사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주요 뉴스 요약해드리는 잡뉴스 헤드라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퇴직금과 수당 지급을 피하기 위해 근로자를 개인 사업자로 위장 고용한 이른바 가짜 3.3 계약사업장 72곳이 적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의심 사업장 108곳을 감독한 결과 67%에 해당하는 72곳에서 1,070명이 노동법 보호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근로자 1,126명은 연장, 야간 수당 등을 포함해 총 6억 8,500만 원의 임금을 받지 못했고 주휴일과 연차 휴가도 보장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의 4대 보험 소급 적용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관련 감독을 지속할 방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자가 지난달 25만 8천 명 늘며 두 달 연속 20만 명대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다만 설 연휴 영향으로 구인 구직이 모두 줄면서 구인 배수는 0.37에 그쳤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월 고용보험 가입자는 1,563만 9천 명으로 전년 대비 1.7%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10만 명대 증가에 머물던 흐름이 올해 들어 확대된 모습입니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이 증가를 주도했는데요. 특히 보건복지업을 중심으로 숙박, 음식업, 사업 서비스업 등 대부분 업종에서 가입자가 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채용공고에서 연봉을 회사 내규 등으로 비공개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산업별 임금 정보 제공을 추진합니다. 고용노동부는 기업 채용 공고에 임금 공개가 의무가 아닌 점을 보완하기 위해 산업별 표준 임금 정보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 실현을 위해 임금 정보를 공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노사 협상을 촉진하겠다는 건데요. 더불어 청년들이 합리적인 임금 수준을 가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지금까지 잡뉴스 헤드라인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실제 직업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양한 직업을 직접 만나보고 그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현장 속으로 시간입니다. 정혜윤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 현장 속으로 해서 주목해볼 직업은 최근 지방 소멸과 또 도심 공동화 현상 속에서 그 가치가 더욱 빛나고 있는 직업입니다. 바로 방치된 빈집에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는 빈집 재생공간 기획자, 일명 빈집 플래너입니다. 전국적으로 늘어나는 빈집은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흉물이자 또 지역 소멸을 가속화하는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들의 손을 거치면 골칫거리였던 빈집이 지역을 살리는 소중한 자산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오늘은 빈집 플래너라는 이 특별한 직업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빈집 플래너는 낡은 집을 수리하는 건축가나 인테리어 시공자와는 역할이 다릅니다. 이들은 잊혀진 공간에 사람과 지역 또 문화를 연결하는 공간 총괄 디렉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건물을 안전하게 고치는 하드웨어적인 기술은 물론이고요. 그 공간에 어떤 콘텐츠를 담아서 어떻게 수익을 낼지 또 지역 주민을 어떻게 모을지 고민하는 소프트웨어적인 기획력이 필수인 직업입니다. 단순히 예쁜 카페를 만드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동네에 지금 가장 필요한 공간이 무엇인지 이렇게 진단을 하고 또 답을 찾아내리는 것, 그것이 이 업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이들이 만들어낸 변화의 현장을 관찰해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 충남 공주나 경주에서는 일제강점기 철도 관사나 또 낡은 여관 등을 개조해서 동네의 역사를 품은 마을 호텔로 변신시켰습니다. 또 청년들이 떠나는 지방 소도시에 이렇게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었던 건데요. 인천에서는 청년들이 주축이 되어서 반지하 빈집을 스마트 농장으로 개조를 해서 또 버섯을 재배하기도 했고요.
전남 목포에서는 40년 된 여관을 청년들의 공유 오피스와 또 숙소로 탈바꿈시켜서 수천 명의 생활 인구를 유입하는 경제적인 효과를 창출해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공간 기획자의 철저한 분석과 또 아이디어가 만들어낸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지방뿐만이 아니라 이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최근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진행한 공모전의 결과를 보면요. 이 미아동의 낡은 빈집을 골목길에 비추는 마을 도서관으로 기획한 아이디어가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낮에는 열린 정원으로 주민과 함께 소통을 하고 또 밤에는 따뜻한 조명으로 골목의 안전을 책임지는 등대 같은 공간을 제안을 한 거죠. 이처럼 빈집 플래너는 낡은 벽돌의 상태를 점검을 하는 동시에 또 동네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 공간에 맞는 맞춤형 해답을 제안하는 역할입니다. 직업으로서의 고용 전망도 굉장히 밝은데요. 이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사업이나 문화체육관광부, 또 행정안전부 같은 정부 핵심 부처들이 지역 활성화 프로젝트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공공 주도의 정비 사업에 또 이런 민간 전문가의 아이디어가 필수적으로 요구가 되면서 이 빈집 플래너를 찾는 수요가 가면 갈수록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를 증명하듯 최근에는 기획과 마케팅은 물론이고요. 또 실제 집수리 기술까지 한 번에 배우는 전문 자격 교육 과정과 교육 프로그램들도 속속들이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어떠한 역량을 갖춰야 할까요? 물론 부동산이나 건축에 대한 지식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가장 필수적인 것은 지역 주민과 원활하게 소통을 하고 타인을 공감하고 설득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누군가의 삶과 또 추억이 묻어있는 공간을 재탄생시키려면 이 역사를 존중을 하면서 또 쓸모를 제한하고 주민들을 이해시켜야 되기 때문인데요. 차가운 도면에 따뜻한 인문학적 상상이 더해야만 이렇게 성공적인 공간 재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소외되고 또 버려진 공간을 운명을 바꾸는 기획자, 이런 빈집 플래너의 역할은 앞으로도 더욱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공간의 재생이 곧 지역의 재생으로 또 우리의 삶의 재생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이것이 빈집 플래너가 만들어가는 진짜 직업의 가치일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전해드린 이 직업 이야기가 또 새로운 길을 찾는 구직자 여러분들께 이정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현장 속으로였습니다. 네, 버려진 공간에 새로운 가치를 불어넣는 빈집 플래너, 신기하기도 하고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직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지금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취업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오늘의 잡정보 시간입니다. 김나령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빠르게 변하는 일자리의 흐름 속에서 주목할 만한 직업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오늘의 잡정보입니다. 요즘은 글을 쓰거나 번역을 하거나 이미지를 만드는 일까지 인공지능, AI가 해내는 시대가 됐습니다. 예전에는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만들었다면 이제는 AI가 초안을 만들고 사람은 그 결과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빠르게 바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해집니다. AI가 많은 일을 대신하게 된다면 사람의 역할은 점점 줄어들게 되는 걸까요? 오히려 반대의 흐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AI가 만든 결과물을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문제가 없는지 판단하는 사람, 이른바 AI 감수사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는 겁니다. AI는 분명 빠릅니다.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정보를 정리하고 문장을 매끄럽게 만들고 이미지나 자료도 그럴듯하게 만들어내고요. 하지만 빠르다고 해서 항상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 AI는 틀린 정보를 사실처럼 말하기도 하고 문맥과 감정을 잘못 읽거나 차별적이거나 부정확한 표현을 무심코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특히 기업 홍보문, 기사 초안, 상담 답변, 번역 문서처럼 작은 표현 하나가 큰 신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분야에서는 AI의 결과물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역할이 바로 AI 감수사입니다. AI 감수사는 단순히 맞춤법만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문장이 사실에 맞는지 또 표현이 어색하지는 않는지
특정 대상에게 불쾌감이나 오해를 주지는 않는지, 브랜드 이미지와 맞는 톤인지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AI가 만들어내는 사람이라면 AI 감수사는 걸러내고 완성하는 사람인 셈입니다. 이 직업은 특히 컨텐츠 제작, 마케팅, 언론 교육 번역, 고객 응대 분야에서 앞으로 더 주목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기업들은 이제 AI를 쓸 수 있느냐보다 AI를 얼마나 더 안전하고 정확하게 활용할 수 있느냐를 더 중요하게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일을 잘하려면 어떤 역량이 필요할까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글의 맥락을 읽는 힘, 정보의 진위를 판단하는 힘, 그리고 사람의 감정을 고려하는 감각입니다. 즉 단순 반복 업무가 아니라 판단력, 언어 감각, 책임감이 필요한 일이죠. 결국 AI 시대의 사람의 경쟁력은 무언가를 무조건 빨리 만드는 능력보다 무엇이 맞고 무엇이 적절한지를 구별하는 능력에서 나올지도 모릅니다. AI가 점점 똑똑해질수록 오히려 사람의 마지막 판단이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기술이 앞서갈수록 그 기술을 책임있게 다루는 사람의 역할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앞으로의 유망 직업은 AI와 경쟁하는 사람이 아니라 AI를 가장 인간답게 완성하는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잡정보였습니다. 네, AI 등장에 따라서 내 직업은 어떻게 될까 불안하기도 하고 또 기대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앞으로의 유망 직업, AI를 가장 인간답게 완성하는 사람일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직업의 세계 시간입니다. 세상에는 아직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다양한 직업들이 존재하는데요. 새롭게 떠오르는 직업, 그리고 앞으로 주목해야 할 미래 직종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유예빈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생소한 직업과 미래 유망 직업을 알아보는 직업의 세계입니다. 요즘 광고나 SNS를 보다 보면 실제 사람처럼 보이지만 어딘가 낯선 인물을 본 적 있으실 텐데요. 표정도 자연스럽고 말도 하고요. 심지어는 SNS 활동까지 하는데 알고 보면 사람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디지털 기술로 만들어진 가상의 인물을 디지털 휴먼이라고 불리는데요. 오늘은 바로 이 가상인물을 만들어내는 사람, 디지털 휴먼 제작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신한라이프 광고 장면인데요. 처음 보기에는 평범한 광고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가상인물로 만들어진 광고입니다. 바로 로지라는 AI 모델인데요. 로지는 마치 실제 사람처럼 SNS를 통해 인플루언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받아가자라는 음원까지 발매하며 가수로까지 활동을 넓혀가고 있는데요. 이처럼 음악과 방송, 심지어는 영화까지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가상인물들의 활약이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디지털 휴먼 제작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먼저 외형을 만드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얼굴이나 피부, 머리카락 등 외형을 3D 그래픽으로 정교하게 설립해야 되고요. 실제 사람의 움직임을 기반으로 표정과 동작을 자연스럽게 구현합니다. 여기에 목소리와 대화 기능까지 더해서 소통까지 가능하게 만드는데요.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자연스러움입니다. 분명 사람과 비슷하지만 어딘가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미세한 변화까지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직업에서 기술보다 더 중요한 작업이 있습니다. 바로 캐릭터를 설계하는 기획 능력인데요. 디지털 휴먼은 단순히 사람처럼 생긴 외형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인물의 성격과 말투, 또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갈지 하나의 세계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직업의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가상인물의 활용 범위가 확장되고 있는 만큼 디지털 휴먼 시장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특히 AI 모델은 24시간 활동 가능하다는 점 덕분에 기업과 콘텐츠 제작자들의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연 이 직업과 내가 잘 맞는지 확인해 봐야겠죠. 디지털 휴먼 제작자는 AI 분야에 대한 기술적 이해와 함께 예술적인 감각이 필요합니다. 또 사람의 감정 표현과 최신 트렌드에 관심이 많은 분들에게 적합한 직업입니다. 이렇게 자신만의 가상인물이 다양한 콘텐츠에 활용되고 있는 시대가 열리고 있는데요. 이처럼 디지털 휴먼 제작자는 트렌디한 시대에 맞춰 앞으로 더 주목받을 만한 직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직업의 세계였습니다.
네, 로지라는 가수의 노래는 저도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앞으로 이 디지털 휴먼이 어떻게 발전할지, 그리고 디지털 휴먼 제작자라는 직업이 어떻게 발전할지 더 기대됩니다. 네, 이번 시간은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일의 미래를 이야기해보는 잡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엔잡러, 선택이 아닌 필수인가라는 주제인데요. 요즘 주변을 보면 한 가지 일만 하는 사람이 굉장히 드뭅니다. 부업이나 사이드 프로젝트를 병행하는 이른바 엔잡러들이 많은데요. 이 수입을 늘리기 위한 이유뿐만 아니라 자기 개발 그리고 새로운 기회를 찾기 위해서 시작하는 경우도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엔잡은 이제 생존을 위한 필수 전략이 된 걸까요? 오늘 정혜은 아나운서 그리고 김나령 아나운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혜은 아나운서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일단 질문해 주신 거에 먼저 답을 해보자면 저는 엔잡러가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이 가장 큰 이유는 평생 직장의 개념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이 과거에는 한 직장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면서 안정적인 삶을 설계를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고용 환경 자체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 보니까 한 가지 일에 의존만 하는 것이 오히려 조금 더 크게 리스크가 된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잡러는 일종의 대비 전략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안정적인 직업이라는 것 자체가 오히려 리스크로 느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히려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게 더 불안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예전에는 한 직장에 오래 다니는 것이 안정적이다. 이렇게 여겨졌던 것 같은데 지금은 여러 수입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오히려 더 안정적인 구조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엔잡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돈의 문제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아 실현의 기회가 되기도 하는 것 같은데요. 이 본업에서는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시도하지 못해봤던 일들을 부업이나 또 사이드 프로젝트를 통해서 경험을 해보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과정에서 자신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을 하게 되거나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커리어를 확장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전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커리어 확장도 좋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 오히려 집중할 수 있는 기회나 시간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좀 됩니다. 이 부분도 충분히 현실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저는 중요한 건 무조건 많이 하는 것, 이것이 아니라 본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또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신의 체력이나 시간, 또 삶의 우선순위를 고려를 하지 않고 무리하게 엔잡을 그냥 늘리기만 하게 된다면 오히려 번아웃 같은 이런 현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워라밸을 유지하면서 또 내가 지속 가능하게 연결을 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선택과 집중 그리고 우선순위 설정을 통해서 이 지속 가능하도록 엔잡을 꾸려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김나령 아나운서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는 엔잡러 증가의 가장 큰 이유로 소득 다변화를 꼽고 싶습니다. 요즘은 물가 상승이나 주거비, 고정 지출 부담 때문에 한 가지 수입원만으로는 생활이 불안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엔잡은 단순히 돈을 더 벌고 싶다는 욕구를 넘어서 리스크를 분산하고 또 삶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현실적인 선택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는 엔잡이 선택이 아니라 생존 전략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는 엔잡을 너무 의무처럼 받아들이는 그런 분위기에는 조금 조심할 필요도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한편에서는 자기 개발이나 또 커리어 확장이라는 긍정적인 흐름도 함께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요즘은 자신의 취미나 또 관심사를 살려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또 본업과는 전혀 다른 분야에 도전을 하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개인의 정체성을 더 넓혀주고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그런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엔잡이 단지 돈 때문이 아니라 좀 새로운 기회와 경험을 쌓는 그런 하나의 창구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다만 중요한 건 엔잡이 모두에게 꼭 필요한 정답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될 수가 있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오히려 부담이나 또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렌드니까 해야 한다기보다는 자신의 상황과 목표에 맞는 그런 선택인지 고민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두 분 이야기 한번 들어봤습니다. N잡은 분명한 트렌드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 의미와 필요성이 사람마다 참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인 것 같은데요. 결국 중요한 건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느냐, 얼마나 다양한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내 삶에 맞는 방식으로 N잡을 그리고 직업을 잘 꾸려나가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인물 소개 시간입니다. 인물로그 김가은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요즘 기업에서 변화와 다양성 그리고 리더십을 보여주는 사례가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오늘 인물로그 시간에서는 하나의 선택으로 전 세계 사람들의 소비 방식을 바꾼 사람을 소개합니다. 언젠가 올 미래를 먼저 믿고 또 그 미래를 현실로 만든 기업가 제프 베이조스입니다. 그가 만든 변화는 이제 우리의 일상이 되었는데요. 제프 베이조스의 시작은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1994년 제프 베이조스는 안정적인 금융회사 직장을 내려놓고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온라인으로 물건을 산다는 개념조차 낯설었던 시기였는데요. 그는 인터넷 사용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가능성 하나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차고에서 시작한 작은 온라인 서점, 그게 바로 아마존의 출발이었습니다. 하지만 베이조스는 단순히 책을 파는 사업가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주목한 건 상품이 아니라 경험이었는데요. 어떻게 하면 더 쉽게, 또 어떻게 하면 더 빠르게, 어떻게 하면 더 만족스럽게 이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면서 고객 중심의 시스템을 이어나갔습니다. 그 결과 아마존은 점점 변화를 하게 됩니다. 책에서 시작해서 전자제품, 또 생활용품, 식료품까지 모든 것을 판매하는 플랫폼으로 확장됐고요. 여기에 더해서 직접 물류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주문하면 다음 날 도착하는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냈습니다. 지금은 당연하게 느껴지는 이 속도 역시 그의 선택에서 시작된 변화였습니다. 물론 그의 길이 항상 성공만으로 이어진 건 아니었습니다. 2000년대 초 닷컴 버블이 붕괴되면서 수많은 인터넷 기업들이 사라졌습니다. 아마존 역시 적자를 이어가면서 위기를 맞았는데요. 하지만 베이조스는 단기적인 이익보다 이 장기적인 성장에 더 집중하는 그런 선택을 합니다. 투자를 멈추지 않았고 오히려 기술과 물류에 더 과감하게 투자했습니다. 그의 선택은 더 큰 결과로 돌아왔는데요. 아마존은 단순한 쇼핑몰을 넘어서 클라우드 서비스, 인공지능, 그리고 콘텐츠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하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기업 중에 하나로 성장하게 됩니다. 제프 베이조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경쟁자가 아니라 고객을 바라본다. 이 단순한 기준이 수많은 의사결정의 방향을 댔고 결국 산업의 흐름까지 바꿔놨습니다. 이처럼 그는 미래를 먼저 믿고 지금의 선택으로 그걸 증명해온 인물인데요. 작은 착오에서 시작된 아이디어가 전 세계의 일상이 되기까지 그 중심에는 고객 경험이라는 단 하나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빠름보다 더 나은 경험을 고민했던 질문, 또 익숙함보다 새로운 가능성을 택했던 선택, 그 축적을 결국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오늘을 만들었습니다. 어쩌면 지금의 편리함 역시 누군가의 집요한 질문에서 시작된 그런 변화일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기준이 되는 순간, 지금까지 인물로그였습니다. 네, 이번 인물로그에서는 단지 익숙함만 계속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집요한 질문 그리고 계속적인 발전을 통해서 성장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교훈을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음 시간은 경제로 보는 일터입니다. 경제의 변화는 곧 일의 방식 그리고 일자리의 모습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죠. 이번 시간에는 경제 흐름을 통해 산업과 일터의 변화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조승희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경제의 흐름을 통해 우리의 일터를 들여다보는 시간, 경제로 보는 일터입니다. 회사로 출근하는 모습, 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떠올릴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장면인데요.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다른 모습의 일자리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개인의 스스로 직업을 만들어가는 시대, 오늘은 크리에이터 경제와 일자리 변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회사에 들어가 정해진 일을 하며 돈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조금 다릅니다. 회사에 들어가지 않아도 스스로 일을 만들고 수익을 얻는 사람들이 늘어나 있습니다. 이처럼 개인이 직접 콘텐츠를 만들고 이를 통해 돈을 버는 구조를 크리에이터 경제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유튜버와 인플루언서를 들 수 있습니다. 게임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거나 맛집을 소개하거나 일상을 공유하는 영상도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으면 직업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춤, 그림, 공부 방법처럼 자신이 잘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습니다. 즉, 특별한 직업이 아니라도 누구나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 변화의 가장 큰 이유는 스마트폰과 인터넷의 발달입니다. 예전에는 방송을 하려면 큰 장비와 많은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휴대폰 하나만 있어도 영상을 찍고 바로 올릴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TV보다 유튜브나 SNS를 더 많이 보게 되면서 광고도 그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돈도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새로운 직업이 생긴 겁니다. 크리에이터 한 명이 활동하면 그 주변에도 다양한 일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영상을 편집하는 사람, 썸네일을 만드는 사람, 콘텐츠를 기획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또한 광고를 연결해주는 일이나 채널을 관리하는 일도 생겨납니다. 이처럼 하나의 콘텐츠가 여러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는 좋은 점도 있습니다. 누구나 도전할 수 있고 자신의 개성과 장점을 살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어려움도 존재합니다. 수입이 일정하지 않을 수 있고 많은 사람들과 경쟁해야 합니다. 또한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 자극적인 콘텐츠를 만들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책임감을 가지고 콘텐츠를 만드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앞으로는 회사에 취업하는 것뿐만 아니라 스스로 직업을 만드는 능력도 더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을 찾고 이를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힘이 하나의 경쟁력이 되는 시대입니다. 이제 일자리를 회사 안에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아이디어에서 시작되기도 합니다. 앞으로는 나는 어떤 회사에 갈까 뿐만 아니라 나는 어떤 가치를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로 보는 일터였습니다. 네,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말이 있죠. 이 크리에이터 경제는 퍼스널 브랜딩이 가장 두드러지는 분야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을 찾고 이걸 사람들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방법, 이것이 크리에이터 경제의 핵심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시간은 데이터로 본 일터, 잡이슈 시간입니다. 통계와 데이터를 통해서 요즘 노동시장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혜윤 아나운서,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오늘 제가 가져온 이슈는요. 여전히 우리 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이라고 할 수 있는 60대 이상 시니어 세대의 고용 현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사회다, 이런 말들, 최근 중장년층 취업이 늘고 있다는 말들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통계를 보면 최근 1년 사이에 새롭게 늘어난 전체 취업자 중 절반 이상이 60대 이상에서 나왔다라는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20대와 40대 취업자는 오히려 줄어들었는데요. 일터에서 은퇴라는 단어가 무색할 만큼 워킹 시니어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거리나 매장만 봐도 활기차게 일하시는 그런 어르신분들이 많으신데요. 건강하게 경제 활동을 이어가시는 모습이 한편으로는 다행스럽기도 합니다. 네, 맞아요. 그런데 표면적인 숫자는 정말 긍정적인데요. 하지만 일자리의 질을 보자면 이런 좀 데이터가 씁쓸한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60대 이상 취업자가 주로 일하는 산업군을 분석해 보니 10명 중에 7명이 경비, 청소, 배달, 또 돌봄 같은 단순 노무직이나 임시직에 종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 직업들이 저평가가 될 직업들은 절대 아니겠지만 이 본인이 평생 쌓아왔던 전문성을 살리기보다는 당장에 진입하기 쉬운 고강도 또 저임금 노동의 형태로 많이들 물러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이 평생 쌓아온 전문성을 활용하지 못한다라는 점이 좀 아쉽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또 노후에도 그런 고된 육체 노동을 감내해야 한다는 사실이 한편으로는 좀 안타깝기도 하네요. 네, 맞습니다. 특히나 고령층의 취업 동기를 보면 조금 더 이 이유가 명확해지는데요. 일하는 어르신들의 약 60%가 생활비 보탬을 위해서 일한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자아 실현을 하거나 여가를 활용하고 싶다, 이런 것이 아니라 당장의 생계가 큰 이유인 분들이 많은 건데요. 연금만으로는 아무래도 생활이 팍팍하다 보니까 이렇게 편히 쉬어야 될 나이에도 다시 일터로 걸음을 돌릴 수밖에 없는 이런 씁쓸한 현실을 수치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양적으로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부모님 세대가 어떤 환경에서 안전하게 또 일을 하시는지 꼼꼼하게 챙겨봐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현재 정부나 또 지자체에서 노인 일자리를 꾸준히 늘리고는 있는 상황인데요. 여전히 많은 부분이 한시적인 공공근로나 단순 업무에 머물러 있습니다. 2026년에 지금은 이미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아주 한가운데에 서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어르신들의 오랜 연륜과 또 지혜를 정당하게 대우하고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양질의 일자리 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사회 전체적으로 머리를 맞대야 할 시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통계적인 숫자에서에 있어서 개선은 있었지만 앞으로는 양과 함께 질적으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김나령 아나운서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주제 준비하셨을까요? 네, 오늘은 취업이나 이직 이야기가 아니라 조금 다른 질문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이제 돌봄은 여전히 가정 안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일터 구조를 바꾸는 문제일까요?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5년 남성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는 6만 7,200명으로 전체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의 36.5%를 차지했습니다. 전년보다 60.7% 늘어난 수치인데요.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 출산휴가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전체 수급자도 44만 명으로 처음 30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숫자만 놓고 보면 돌봄이 더 이상 엄마만의 일이 아니라 일터 전체의 문제로 이동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확실히 예전과는 좀 분위기가 달라진 것 같은데요. 한동안 육아휴직이 사실 여성의 중심 제도, 여성을 위한 제도처럼 인식이 됐었는데 이제는 아빠들의 사용도 꽤 빠르게 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전에는 남자가 육아휴직을 쓰는 거는 쉽지 않다, 이런 인식이 강했던 것 같은데요. 이제는 제도 자체도 좀 바뀌고 있고 또 사회적인 분위기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숫자가 늘었다고 해서 또 현장에서의 체감까지 달라졌는지는 이 부분은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바로 그 지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겉으로는 분명 변화가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는 2024년 남성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가 4만 1,829명으로 전체의 31.6%를 차지해 처음으로 30%를 넘었다고 밝혔고 2025년에는 그 비중이 36.5%까지 올라섰습니다. 1년 사이에 남성의 돌봄 참여가 더 빠르게 확대된 셈인데요. 네, 그럼 이제 일터에서도 이 아이를 키우는 직원을 위해서 어떤 기준들을 좀 변화시켜야 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전처럼 이 육아가 개인이 해결해야 할 문제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실제 데이터에 따라서 그 기준이나 흐름을 좀 조정하는 게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특히나 여성의 일자리랑도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이 돌봄 부담이 한쪽에만 몰릴수록 여성들의 경력 단절 문제도 반복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통계청의 2025년 상반기 조사에서도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사는 15세에서 54세 기혼 여성의 고용률은 64.3%로 전년보다 1.9포인트 올랐고 경력 단절 여성은 110만 5천 명으로 11만 명 줄었습니다. 그런데도 경력 단절 사유를 보면 육아가 44%로 높고 결혼이 24%, 임신 출산이 22.1%였습니다. 즉 여성의 고용 지표는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이를 만드는 가장 큰 이유는 돌봄이라는 점을
이제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 고용이 좀 나아지고 있다고는 해도 그 배경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이 돌봄 부담이 있다는 말인데요. 결국 남성의 육아휴직 증가가 단순히 하나의 제도 활용 증가로 끝나는 것보다는 일터 전체의 역할 분담 문제와도 연결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순히 이거를 아빠들도 육아휴직을 많이 쓴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중요한 건 돌봄이 회사에서 개인이 눈치를 봐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좀 조직이 함께 감당해야 하는 업무 구조의 문제로 바뀌고 있느냐,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가 2026년 2월 현장 의견을 들을 자리에서도 제도는 개선됐지만 조직 분위기나 또 인사평가에 대한 부담 때문에 여전히 활용이 쉽지 않다는 목소리, 그리고 중소기업은 대체 인력 확보가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즉, 제도는 앞서가고 있지만 문화와 현장, 여건은 아직 그 속도를 다 따라가지 못하는 뜻으로 읽힙니다. 저는 이 육아휴직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제도들이 빛을 발하려면 현장에서 잘 활용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즉, 부담 없이 쓸 수 있는 문화, 이게 가장 시급한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이러한 문화가 변화를 해야지 결국에는 여성의 경력 단절도 줄어들고 또 남성의 돌봄 참여도 일상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의 데이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빠 육아휴직은 36.5%. 이 숫자는 단순히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가 늘었다는 의미를 넘어서 돌봄이 더 이상 가정 안에서만 해결되는 일이 아니라 또 일터의 구조와 문화까지 바꾸는 문제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도는 분명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그 변화를 현장이 얼마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냐, 그 문제인데요. 돌봄을 누가 맡을 것인가를 넘어서 돌봄을 품을 수 있는 일터는 어떻게 만들 것인가. 네, 오늘은 이 질문을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데이터로 본 일터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에도 또 재미있는 데이터로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취업을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기업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겠죠? 기업의 특징과 산업 트렌드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기업사전, 기업을 알고 잡자, 전승현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오늘 기업사전에서 살펴볼 기업은 한국항공우주 KAI입니다. KAI는 쉽게 말해 항공기를 만드는 기업, 정확히는 군용 항공기와 항공방산을 중심으로 성장해온 회사인데요. 방산이라고 하면 탱크나 미사일을 떠올리기 쉬운데 항공 분야는 개발 기간이 길고 기술 장벽이 높은 영역입니다. KAI는 이 분야에서 국내 대표 기업으로 훈련기부터 전투기, 헬기까지 다양한 항공 플랫폼을 갖춘 것이 특징입니다. KAI의 사업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보면 항공기 개발, 생산, 정비까지 하는 항공 종합기업입니다. 비행기는 한 번 팔고 끝이 아니라 운영기간 내내 정비, 부품, 업그레이드가 따라붙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항공방산기업은 납품, 장기 유지가 같이 움직이는 구조고요. KAI도 이 흐름에서 안정적인 매출 기반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KAI를 설명할 때 빠질 수 없는 건 대표 기종 라인업이죠. 대표적으로 훈련기 계열,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한 경공격기 전투기 계열, 또 국산 헬기 플랫폼까지 폭이 되게 넓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기종 이름보다 KAI가 설계, 제작, 시험, 양산의 사이클을 경험해온 기업이라는 점인데요. 항공기는 한번 개발하면 끝이 아니라 개량형이 나오고 파생형이 이어지면서 기술과 사업이 같이 축적됩니다. 그리고 KAI가 주목받는 이유는 국내 사업만 하는 회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방산은 결국 수출이 중요한데요. 한번 신뢰를 얻으면 장기 계약으로 이어지고 훈련, 정비, 부품 공급까지 같이 붙기 때문에 관계가 길게 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항공기는 국가 간 운영 표준이 중요해서 단순 판매를 넘어 훈련 체계, 정비 체계까지 묶어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KAI가 글로벌 시장에서 존재감을 키울 수 있었던 이유겠죠. 그리고 요즘 KAI 같은 기업이 더 주목받는 배경에는 전 세계적으로 국방 수요가 커지는 흐름이 있습니다. 여기에 항공방산은 개발이 어렵고 인증 과정이 길어서 진입 장벽이 높다는 특징이 있죠. 또 항공기는 도입 이후에도 정비, 부품, 성능 계략이 따라붙으면서 장기 매출에 꼬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KI를 단기 테마가 아니라 기술 산업 사이클을 타는 기업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다만 체크할 부분도 분명합니다. 항공방사는 프로젝트 산업이라 개발 일정, 원가, 납기 같은 변수가 실적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또 수출은 국가 간의 계약인 만큼 정세 변화나 절차 이슈로 타이밍이 흔들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전 포인트는 수주가 늘어나는 흐름 속에서 개발, 생산 정비를 안정적으로 올리는 운영 능력, 그리고 기술만큼이나 프로젝트 관리가 탄탄하냐입니다. 네, 오늘 기업사전에서는 국내 항공방산을 대표하는 기업 한국항공우주 KI를 살펴봤습니다. 네, 요약하자면 KI는 비행기를 만들고 운영을 돕고 장기적으로 산업을 확장하는 한국 종합기업인데요. 네, 수주와 수출이 늘어나는 흐름 속에서 KI가 기술과 운영을 함께 증명해낼 수 있을지 지켜볼 포인트입니다. 지금까지 기업사전이었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전국의 맛집과 명소, 그리고 핫플레이스까지 소개해드리는 어디 갈까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곳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하기로 했습니다. 화려한 벚꽃 축제는 많지만 역사와 문화가 깃든 고즈넉한 풍경 속에서 진정한 봄의 여유를 만끽할 수 있는 곳은 드물죠. 바로 경기도청 구청사 일대에서 펼쳐지는 경기도 문화사계 봄, 경기 상상의 봄 페스타 현장입니다. 저와 함께 미리 그 설렘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여러분, 혹시 오늘 아침 창밖을 보셨나요? 어느덧 공기 끝에 매달린 차가운 기운은 가시고 코끝을 간지럽히는 따스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바쁜 일상에 치여 계절이 변하는 줄도 몰랐던 분들, 오늘 꼭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멀리 떠나지 않아도 우리 도심 한복판에서 상상 그 이상의 봄을 만날 수 있는 축제가 열립니다. 수원 팔달산의 푸른 전기를 가득 머금은 경기도청 구청사로 지금 출발합니다. 이번 행사는 봄꽃과 문화, 그리고 체험 콘텐츠의 결합이라는 주제로 열립니다. 3월 28일 토요일부터 3월 29일 일요일까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열립니다. 또한 행사의 장소인 이곳 구청사는 단순한 공공기관 건물이 아닙니다. 근대 문화유산으로 지정될 만큼 역사적 가치가 높은 붉은 벽돌 건물이 아주 인상적인 곳인데요. 이 클래식한 건물 주위를 수십 년 된 아름드리 벚나무들이 호위하듯 감싸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눈송이처럼 흩날리는 벚꽃잎이 붉은 벽돌 위로 내려앉은 풍경은 마치 우리가 시간을 되돌려 과거의 어느 봄날로 돌아간 것 같은 묘한 설렘을 줍니다. 축제라는 이름에 걸맞게 즐길 거리도 아주 풍성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경기 상상의 봄 페스타의 핵심은 바로 문화입니다. 잔디광장 곳곳에서는 실력파 아티스트들의 버스킹 공연이 끊이지 않고 이어집니다. 또한 첫째 날에는 역사 강사 최태성의 봄날의 역사 이야기, 둘째 날에는 과학 커뮤니티 궤도의 봄날의 과학 이야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지역 예술인들이 참여한 플리마켓에서는 세상엔 단 하나뿐인 아기자기한 수공예품들을 구경하는 재미까지 쏠쏠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오시는 가족 단위 방문객들을 위한 세심한 배려도 보입니다. 단순히 보는 축제에 그치지 않고 직접 몸으로 겪는 체험형 프로그램들이 가득한데요. 친환경 소재를 활용한 만들기 수업부터 우리 지역의 역사를 쉽고 재미있게 배워보는 코너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히 경기 상상의 봄이라는 주제에 맞춰 방문객들이 직접 자신만의 봄날 소망을 적어 나무에 거는 이벤트는 매년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잡고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과정, 그 자체가 소중한 추억이 되지 않을까요? 축제를 알차게 즐기셨다면 이제 조금 더 욕심을 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구청사 뒷길을 따라 조금만 걸어 올라가면 팔달산 산책로와 연결되는데요. 여기서 바라보는 수원의 전경은 그야말로 최고입니다. 특히 해가 지고 어스름이 깔린 무렵 벚꽃나무 사이로 은은한 조명이 켜지기 시작하면
낮과는 전혀 다른 몽환적인 분위기가 연출됩니다. 근처 행궁동의 행리단길 맛집들과 연결해 저녁 식사까지 즐기신다면 더할 나위 없는 완벽한 봄날의 데이트 코스가 완성될 것입니다. 계절은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하죠. 벚꽃이 우리 곁에 머무는 시간은 짧지만 그 짧은 찰나에 새긴 기억은 1년 내내 우리를 웃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화사한 봄의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어디 갈까였습니다. 네, 다음은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생활정보 전해드리는 알쓸정 시간입니다. 전승현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출퇴근이나 등하교로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네, 버스나 지하철 요금이 오르면서 교통비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특히 매일 이동이 많은 직장인이나 학생의 경우 한 달 교통비가 10만 원을 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교통비를 매달 일정 부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요. 바로 K패스입니다. 네, K패스는 대중교통 이용 금액의 일부를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기존 알뜰교통카드를 확대 개편한 정책으로 이용 금액 기준으로 일정 비율을 돌려주는 방식인데요. 환급 비율은 이용자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 이용자는 약 20%, 청년층은 30%, 저소득층은 최대 53%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용자의 상황에 따라 환급폭이 달라진다는 점이 특징이죠. 네, 그렇다면 K패스를 이용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가장 기본 조건은 한 달에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60회까지 환급이 적용되는데요. 즉 매일 출퇴근이나 등하교를 하는 경우라면 대부분 조건을 충족할 수 있겠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버스나 지하철 이용료 금액이 모두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별도로 이동거리나 경로를 입력할 필요 없이 카드 사용 금액 기준으로 자동 집계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한 달 교통비로 약 10만 원을 사용했다고 가정하면 일반 이용자는 약 2만 원, 청년층은 약 3만 원 정도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이 매달 누적되면 연간으로는 수십만 원 수준의 절약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는데요. 특히 대중교통의 이용이 잦은 경우라면 체감 효과가 더 크게 느껴지겠습니다. 네, 기존 알뜰교통카드를 사용해 보신 분들은 차이가 궁금하실 수 있겠는데요. 알뜰교통카드는 이동거리를 기반으로 마일리지를 적립하는 방식이었다면 K패스는 이용금액 기준으로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별도로 앱을 키거나 이동 기록을 관리할 필요 없이 더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K패스는 전용 카드 발급 후에 이용할 수 있는데요. 카드사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요. 기존 알뜰교통카드의 이용자의 경우는 전환 신청도 가능하겠습니다. 카드를 발급받은 뒤 대중교통 이용 시 해당 카드를 사용하면 이용 실적이 자동으로 반영되는데요. 환급 금액은 다음 달에 정산되어 지급됩니다. 네, 다만 몇 가지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먼저 월 15회 이상 이용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환급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는데요. 또한 일부 지역이나 카드사에 따라 세부 조건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신청 전에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매일 사용하는 교통비, 그냥 나가는 돈이라고 생각하면 쉽지만 제도를 활용하면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대중교통 이용이 많은 분들이라면 이런 환급 제도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알아두면 쓸데있는 정보 알쓸정이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날씨 정보 전해드립니다. 유예빈 아나운서 전해드립니다. 네, 어느덧 완연한 봄 날씨가 시작됐습니다. 포근한 햇살과 함께 꽃들도 피기 시작하면서 나들이 가기 좋은 날씨인데요. 서울의 한낮 기온이 무려 20도까지 오르면서 당분간 평년 수준을 웃돌겠습니다. 다만 아침과 낮의 일교차가 크니까요. 옷차림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기온은 올랐지만 대기는 나날이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곳곳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특히 영남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부니까요.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한 주간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주말인 토요일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6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벌써 오늘 잡학사전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유용한 직업과 산업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